네, 대표님 오늘 그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히 이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석세스의 대표 정현욱입니다. 네, 그러면 조영규 대표님 먼저 그 현재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는 앤비언드라고 하는 그런 회사의 파트너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앤비언드라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상 앤비언드 같은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결국은 이제 그 회사들을 만드는 컴퍼니 빌더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기존에 이제 여러 컴퍼니 빌더와의 이제 그 차이점들을 보면은 많은 회사들이 이제 보통 그 새로 회사를 만들 때 그 플래닝 스테이지를 갖다가 사실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빨리 엑스큐션을 해서 그 시장의 반응들을 보는 데 주력을 하는 모델이라고 그러면은 앰비언드에서 하고 있는 많은 그 비즈니스의 경우는 그 반대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로우 스타트업 좀 이런 그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슬로우 스타트업을 하고 여기서 어떤 사업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비교적 좀 큰 액수의 그런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약간 굉장히 독특한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여기에 조인하게 된 것은 여기서 이런 그 모델 자체가 굉장히 저는 유니크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런 모델들의 그러니까 기술을 좀 접목을 시키고 싶어서 우리 그 구글 출신 엔지니어 여러 명과 함께 지금 조인을 해서 같이 파트너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비즈니스 오리엔티드된 그런 사업과 텍 오리엔티드된 사업을 좀 따로 하다가 점점 더 같이 하는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베인 출신의 그런 비즈니스맨들과 구글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힘을 모아서 여러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94년에 먼저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 94년도에 설립된 세롬 기술은 필시통신 접속 프로그램 그 세롬 데이터맨을 개발해서 제1회 벤처기업 대상을 97년도에 수상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 세운 자회사인 다이얼패드에서 무료 인터넷 전화 서비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당시에 IPO 후 주가가 되게 급등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99년도에 1118원에 그 기업이 상장을 해서 약 한 3개월간 이 새로운 기술이 계속 상한가를 치고 상장 후에 약간 140배를 일으켰던 되게 신화적이면서 되게 재밌다기보다는 되게 특이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기술이 그 사이에 그동안에 또 어떠한 어떠한 또 그 좀 사례와 어떠한 또 배경과 또 어떻게 비즈니스가 진화해 나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처음에 창업 배경과 누가 창업을 했고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으며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뭐 20년도 더 된 얘기인데요. 그 사실 이제 과학원 죄송합니다. 이것도 옛날 스타일로 이름을 카이스트를 갖추고 다니고 있던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공부를 한 다음에 이게 회사를 창업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저희 선배 그룹이 이제 그런 창업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우연치 않게 이렇게 그 당시에는 아르바이트라 했는데 이렇게 일감을 따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이런 아르바이트 일을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첫 프로젝트가 이런 팩스 소프트웨어였어요. 그 당시에 팩스 모뎀이라고 하는 이제 그 PC에 다는 모뎀 장치에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처음으로 모뎀에 팩스 기능이 추가가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거기서 이제 팩스 모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선배 회사가 이제 당시 학생이었던 저희들한테 부탁을 한 거고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이 형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가도 뭐 돈을 줘 뭐 100만 원 주고 좀만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그 차일피일 미루길래 저희가 아예 우리가 그냥 팔래 그래가지고 나와서 회사를 창업했고 그때 만들었던 소프트웨어가 이제 팩스맨이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창업을 아주 우연치 않게 시작을 했고 지금하고 이제 상황을 이제 비교를 하시면은 이제 요즘은 창업을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많이 와 계시겠지만은 이 그 벤처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객출해가지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내가지고 창업을 했고 빠른 시일 안에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지나서 그러니까 돈을 다 쓰기 전에 브레이크 이븐을 지나서 사업을 확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시작은 굉장히 우연하게 시작은 했지만 사실 저희가 우연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계속 벤처를 꿈꾸면서 공부를 했던 거가 있어요. 그 전에 한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 사업 구상을 해왔던 그런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새로운 기술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이제 팩스맨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고 굉장히 한 6개월 안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PC, 모든 모뎀에 팩스맨 소프트웨어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PC에서 윈도우로 진화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윈도우 프로그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국내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첫 프로그램을 이제 윈도우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그 약간 유니크네스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팩스 모뎀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팩스 소프트웨어는 다 있었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안 쓰는 소프트웨어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아무도 안 쓰는 하지만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팩스맨으로 저희가 사실 이제 성공을 거두고 두 번째로 만들었던 것이 이제 텔레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뎀의 역시 소프트웨어인데 모뎀에 이제 보이스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구동할 수 있는 그 텔레맨 그 다음에 데이터맨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당시 아마 윈도우용 통신 소프트웨어로는 거의 시장을 장악했던 그런 소프트웨어고 이런 맨 시리즈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PC 사용자들, 모뎀 사용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그 뒤에 이제 이 모뎀이 인터넷 그 TCP/IP 베이스 그런 모뎀으로 바뀌면서 그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들 이런 식으로 컨슈머 쪽에서는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 사이드로는 이렇게 만들었던 소프트웨어들을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에 연결시키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팩스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얼패드 전에는 이 모뎀 소프트웨어로 시작했던 것들을 이제 그 발전시키면서 화상회의까지 갔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이얼패드라는 아이디어를 가졌을 때 비교적 쉽게 개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비디오 컨퍼런싱에서 비디오를 띄어내면 그 보이스 컨퍼런싱이잖아요. 그러면은 전화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 표준 규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저희는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었던 장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그 다이얼패드 미국에서 이제 실제 미국 지사에서 서비스를 소개를 한 거죠. 예, 그 사실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뭐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맨 시리즈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 시장을 장악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규모가 작아서 저희가 외형이 상당히 작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외국 회사들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보다 훨씬 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서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자꾸 사업 영역을 국내에서
넓히는 것보다는 한 사업 영역을 3개로 넓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97년이었을 겁니다. 97년 말에 제가 이제 엔지니어 몇 명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의 지사를 차렸습니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7년 도착해서 한 달 만에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소위 그 뭐 환율이 뭐 몇 배가 2배 이상 뛰고 그러면서 그 사실 본사에서는 거의 이제 송금을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동안을 그 회사에서 사실 사무실이 있지만 월급을 못 받는 상황으로 미국에서 저희가 지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새로운 그 벤처라는 비즈니스, 스타트업 비즈니스라는 걸 익히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술을 어떻게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드는데 적용할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 다이얼패드고, 그래서 1년 뒤에 저희가 다이얼패드를 갖다가 만들어서 런치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그 당시 다이얼패드 시절에 미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좀 배웠던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좋은 그 토픽이라고 생각하는데, 젊은이들이 기술을 가지고 회사를 작게 펀딩 받아서 회사를 만들어서 스테이지 런치를 하고 뭐 이런 것이 벤처의 조건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거는 그 사업을 운영하는 철학이라든가 사업의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벤처 스타트업에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업과 그 스타트업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실제로 스테이지별로는 비슷한 과정을 겪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는 디스럽티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스타트업은 세상을 바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스타트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고깃집 하나를 열래, 이건 사업입니다. 고깃집을 잘 할래, 그래도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그 프로세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그 고기를 어디서 구입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이걸 갖다 혁신을 해서 수많은 그 고깃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깃집을 만들었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벤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큰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차이를 좀 이해하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이 스타트업에 맞는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금 작게 시작하지만 그리고 한 문제를 푸는 거지만 이게 풀리면 결국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말 그 디스럽티브한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새로운 기술 다이얼패드 같은 경우 무료 인터넷 전화는 혁신적인 서비스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뭐 스카이프나 뭐 구글 행아웃이나 다른 나라의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영속적이지 못하고 임시적으로 이제 사업이 접거나 아니면 축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 국내에 있는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하기 위한 뭐 대안이나 대책, 준비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복합적인 이유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저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을 할 때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랑 그냥 장사를 잘할래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템 선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세계로 진출하지 못한 아이템들을 갖고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게 한 가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나 중국 같은 경우하고 좋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면 사실 스타트업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벤처들 많이 양성하고 있는 나라 세계에서 뽑으라 그러면 한 5위 안에 들 것 같아요, 한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의 스타트업이 없다는 얘기는 저희가 하는 그 많은 그 스타트업들이 만들고 있는 그런 그 사업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스케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그게 하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처음 뭐 사업 선정, 그 아이템 선정할 때 그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 이코시스템 자체가 아직은 머추어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 도메스틱 상황에 그 옵티마이즈된 그 이코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데까지는 간 것 같은데 글로벌 그 컴퍼니를 만들기 위한 이코시스템으로는 아직은 성장을 못한 것 같고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사실은 세계적인 스타트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돈과 기술과 여러 가지 그 사람과 이런 것들이 만나야 되는데 이 그 네트워크들이 잘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양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왜 그렇게 됐느냐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뭐 중국이나 뭐 인도나 그 이런 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 앙트레프너 네트워크가 굉장히 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그 벤처 캐피탈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실제로 일을 하시는 앙트레프너들과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들과 이런 분들이 그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제가 보기엔 양도 적고 네트워크도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이 강화를 하는데 많은 주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많이들 만나고 네트워킹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로 연결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현재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이 많이 성숙하고 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도메스틱이 많이 머물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글로벌 단계로 레벨업을 해야 이런 그 기술 기반의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기술 기반에 있는 회사들 자체가 어떤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회사 자체적으로 글로벌 이 서비스를 글로벌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한 어떤 뭐 준비 과정이나 대안이나 이런 게 뭐가 필요할까요?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현재의 글로벌 에코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되지 않는 않는 상태에서 내가 이 서비스를 글로벌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나 아니면 다른 사례와 같이 반복되지 않고 좀 이거를 성공시키기 위한 이 창업가 입장에서의 이 서비스를 론칭하고 성공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이나 과정이나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그러니까 그 벤처가 글로벌리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고민을 하시고 이미 깨닫고 하시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 글로벌 네트워킹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그 비글로벌 같은 이런 이벤트가 해외에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그런 이벤트는 예를 들어 미국 이벤트가 아니에요. 글로벌 이벤트예요. 거기에는 전 세계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적극적으로 그런 데를 참여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거기서 네트워킹을 한다는 얘기는 그 파이낸스 쪽하고도 네트워킹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앙트레프너십 갖고 있는 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그래서 같이 결국은 이 회사를 글로벌 컴퍼니를 만들지 않으면은 저는 글로벌이 성공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버리기 힘든 거가 내가 이 주변에 한국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게 편한데 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글로벌로 나가려면 글로벌 회사가 돼야 되는 거고 글로벌 회사가 되려면은 글로벌 멤버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들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글로벌 문이 열리지 그냥 이 한국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어떻게 돈만 좀 펀딩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좀 나이브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이제 구글에서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롬에도 근무하시면서 그때 이 팀을 글로벌 컴퍼니로 만드셨었나요? 그때는? 근데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그 오퍼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무슨 프로젝트를 하나 한다 그러면은 우리 그 글로벌 엔지니어링 팀하고 다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은 우리 구글 코리아 우리 엔지니어들은 말은 한국에 있고 한국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팀의 일원으로 일을 한다고 저는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시간이 금방 가니까 네,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혹시 테터앤미디어라고 노정석 대표님이나 저 김창원 대표가 구글에 이제 회사를 이제 매각을 했었는데 그때 대표님이 이제 구글에 계시면서 이거를 모든 거를 이제 리딩을 이제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몇 년도였죠? 그때가 글쎄요. 네. 한 2009년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한 5, 6년 된 얘기인데 네네네. 그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글에서 제가 알기로도 뭐 수많은 기업을 인수하고 있는데 왜 그 이후에 이런 구글에서 한국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았을까? 또 뭐 인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뭐 사업 제휴나 아니면 인수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뭐 생태계적으로나 좀 준비가 되고 뒷받침이 돼야 할까요?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굉장히 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에 상당히 대답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구글 그 조인을 할 때 한 가지 꼭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다이얼패드를 하고 그러면서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중국하고 인도 엔터프라이즈들이 너무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거기 너무 네트워크가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펀딩을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뭐 옆에서 먼저 해봤던 사람들이 포인터를 뭐 이메일로 해서 인트로듀스를 하거나 뭐 이런 멘토링도 하거나 실제로 사업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데 반해서 한국에서는 스타트업 이코시스템에서 이 스텝을 밟아서 엑시스를 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의 가장 첫 번째 스테이지는 M&A 이런 그 글로벌 컴퍼니의 그 M&A 되는 케이스를 많이 만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 처음 들어갈 때 정말 1년에 하나씩은 꼭 한국 회사를 갖다 인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입사하고 한 2년도 안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 첫 번째 딜을 한 게 이제 테터인데 그 전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사실은 저희 봤어요. 근데 그 조건들에 맞는 회사들이 테터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조건이 저는 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나라 그 당시만 해도 스타트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A라는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면은 B로 바꾸기도 하고 갑자기 실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뭐 영업사원들을 많이 뽑고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엑스큐션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투자자를 만족시키는 이런 그 노력을 많이 그런 어프로치를 택했던 회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들의 리소스를 보면은 아무리 스타트업이라 해도 엔지니어링이 3분의 1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구글 같은 회사가 이제 스타트업을 인수를 할 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서 시너지가 있어서 인수를 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탤런트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가 있는 그룹이다. 무조건 삽니다. 뭘 하고 있든 간에. 이런 두 가지인데 이 후자의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좋은 엔지니어가 있는 회사는 많은데 그 회사들이 실제로 회사의 비중을 따져보면은 뭐 20% 이렇습니다. 그런 회사를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테터를 인수한 다음에는 한 번도 인수를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시사한 바가 크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제가 보기엔 디스트랙션이 가장 큰 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의 많은 스타트업들은 그런 디스트랙션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이제 기쁘게 생각하는 거는 적어도 요즘은 보통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그 자본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이런 좀 더 예를 들어 텍 스타트업이라 그러면은 테크놀로지가 뛰어난 그런 구성원들이 저는 한 7, 80%인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테크놀로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로스와 이제 엔지니어링이 받침이 돼야 실제 뭐 구글이나 아니면은 미국 해외 기업가의 어떤 제의와 인수 같은 사례가 많아질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이제 질문이 현재 10년 전의 어떤 스타트업 생태계와 지금의 생태계를 비교를 해 봤을 때에 대표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들 이제 생태계, 이 생태계 자체가 조금 더 발전하고 진화하기 위해서는 10년 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쭉 이제 보시면서 무엇이 우선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그리고 지원이 돼야 되고 이제 이거는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입장이고 그리고 스타트업 자체적으로는 무엇을 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다 같이 이렇게 성숙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앞서 했던 얘기들이 거의 이제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문제보다는 지금 이미 그 해결책을 향해서 많은 그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굳이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저는 아까 그러니까 사업과 스타트업을 정말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내가 사업을 하는 거야, 스타트업을 하는 거야라는 걸 갖다가 본인한테도 한번 퀘스천을 하고 그거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이게 어떤 테크놀로지든 아니면 뭐 그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바꿀 아이템이라는 걸 갖다가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먼 비전은 그렇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 뭔가를 갖다가 정말 매일 질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상 아까 뭐 20년 전, 10년 전에 우리나라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너무너무 다른 것 같고 그것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의 플러스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로벌에 대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케일은 결국 글로벌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사회잖아요. 네, 여기서 약간 벗어나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두 가지 질문인데 마지막 그 한 가지 질문이 최근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 많이 나오거든요. 한국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옐로우 모바일 혹시 아시죠? 옐로우 모바일의 어떤 뭐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뭐 한 6개월 된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뭐 몇백억부터 쭉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어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버블이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뭐 보시는지 좀 제가 보기엔 그거를 뭐 제가 판단하기에 뭐 적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버블은 터질 때 딱 버블이라고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버블이냐 아니냐는 보기에 따라 다른 거고 엄밀히 말해서 그러니까 한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금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사는데 내가 보기엔 100원짜리인데 1,000원을 주고 산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일 텐데 실제로 내가 나는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이니까 1,000원? 별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1,000원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회사의 가치라는 게 예를 들어 뭐 지금 100억이냐 1,000억이냐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결국 그렇게 그 가치로 그로우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얘기를 좀 장황하겠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텍 비즈니스 자체가
항상 미래 가치를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미래의 밸류에이션에 내가 그로인 할 수 있느냐, 그걸 그렇게 그로스를 달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버블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숫자와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만 비교해 가지고는 사실은 좋은 그 평가를 내리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그 창업가분들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기업가 정신적인 부분에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앞서도 계속했던 얘기하고 이제 일관성 있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도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의 생명 중에 하나가 저는 스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스케일러블한 비즈니스냐를 갖다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스케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숏텀 로스가 있다 하더라도 롱텀으로 제가 추구하는 바가 뭔가를 갖다가 뚜렷이 정하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스타트업을 만드는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거든요. 뭐 이코시스템도 이제 빌드업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포인트만 추가가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세계적인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올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조원근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